자, 심화이론 과정 세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483페이지예요. 483페이지 시간 2번 챕터 부동사치 종류다 소개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번 챕터 부동산 가치 종류다 옆에다가는 자, 별표 4개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별표 4개 해두시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부동산의 가치는 일정 시점일자도 여러 개 존재한다 설명됐죠? 참 다양한 가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는 내용이다 생각하시고 여기서도 용어 정리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세요. 일정 시점일지라도 부동산의 가치는 평가 목적이나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쓰겠죠? 양어로 1번 봅시다. 자,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다 소개되고 있는데 이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투자 가치라는 게 있어요. 투자 가치. 자, 투자 가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래 기대되는 소득이 있다라는 것 또는 뭐 수익이 있다, 편익이 있다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장래 기대된 소득이 있다는 참 장래 기대된 소득을 할인율로 장래 기대된 소득을 할인율로 할인한 값이 어때? 투자 가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할인율은 뭘 사용할 것인가? 바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동일한 투자 아니할지라도 자, A라는 이와 같은 동일한 부동산 투자 아니할지라도 투자자마다 요구하는 수익률은 같습니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다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투자자마다 요구 수익이 다를 수가 있더라. 결국 할인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 장래 기대소득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투자자마다 투자 가치는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투자 가치는 투자자마다 다를 수가 있다. 따라서 투자 가치는 아주 어때? 주관적인 가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여기 보세요. 장래 기대된 소득이 있어요. 이는 나에게 들어오는 부분이지요. 어찌보면 현금 유입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유입 부분이다. 다음 할인율로 할인했던 얘기는 현재치로 바꿨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투자 가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그래서 현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시장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 가치는 우리 흔히 앞으로 배우겠지만 감정평가 3방식 를 통해서 우리가 시장 가치를 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 드렸어요.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감정평가 일투서 원칙적으로 구하는 게 뭡니까? 시장 가치다. 물론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1위 가치도 구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구하지 않은 시장 가치다라는 겁니다. 좀 감정평가 3방식 을 통해서 시장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여튼 시장 가치는 공정한 시장에서 형성되는 아주 객관적인 가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공정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객관적인 가치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누구든지 이 금액 지불하고 살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누구든지 이 금액을 지불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뭡니까? 현금 유출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시장 가치는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이를 비교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A라는 이 부동산의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를 비교함으로써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밑에 투자 가치는 어때? 현금 유입의 현가의 성격이라고 했지요. 반면 시장 가치는 현금 유출의 현가의 성격이다. 그럼 어때? 현재 가치 기준으로 뭐가 더 커야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당연히 유입이 더 커야 되겠죠? 따라서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이땐 어떻습니까? 타당성이 있다. 채택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여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정리할 것은 투자 가치는 뭡니까?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라는 거예요. 동일한 투자자도 투자자마다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 가치다. 반면 시장 가치는 객관적 가치다. 이분은 반드시 구분이 좀 되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보세요. 교재는 양호 1번 첫 번째로 봅시다. 투자 가치란 대상 우선이 특정한 투자자에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를 말한다. 주관적 여기 동그라미 주세요. 투자 가치는 어때? 주관적 가치다 할 수 있겠지요. 시장 가치란 대상 부동산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말한다. 자, 감정평가에서는 이와 같은 어때? 시장 가치를 구하고자 한다. 이게 원칙이라고 했지요. 자, 그리고 박스를 보세요. 이미 이분도 우리가 설명을 한번 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감정평가 규칙. 여기서는 자, 시장 가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첫 번째 보세요. 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을 했죠. 통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공개된 후 그 대상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의 가액을 어때? 규칙에서는 시장 가치다. 이렇게 용어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다 외울 수 없다 했어요. 이런 게 시장 가치다 생각하시면서 시장 가치는 공정한 시장에서 형성된 객관적 가치를 의미한다. 딱 하나만 조심하자 그랬죠. 자, 통상적인 시장입니까? 한정된 시장입니까? 그렇죠. 자, 통상적인 시장이다. 이것만 조심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는 양으로 2번. 자,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다 소개되는데 첫 번째로 보세요. 자, 대상자산이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가치가 뭡니까? 사용 가치가 되겠죠. 자, 보세요.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가치는 뭡니까? 사용 가치다라는 겁니다. 예, 자, 다음 주 봅시다. 자, 대상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도되었을 때, 즉 교환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가치가 바로 뭡니까? 교환 가치다. 이렇게 구분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도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양으로 3번 보세요. 이제 기타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한 용어 설명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우측에 나와 있는 걸 보시고 이런 걸 무슨 가치란다. 이렇게 용어 정리만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1번 보시면 자, 보험금 산정과 보상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가치는 뭡니까? 보험 가치다 할 수 있겠죠. 지금에 보험금 산정 나왔죠? 그래서 보험 가치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소득세나 재산세 등을 부과한 데 기준으로 사용되는 가치다. 세금이니까 과세 가치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동그라미 5번 두 번째 끝부분 보세요. 장부상의 잔존 가치는 뭡니까? 장부 가치다 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 6번 첫 번째 끝부분 봅시다. 공공 목적의 비경제적 이용했을 때 대상자산이 지닌 가치를 말한다. 참 공공 목적이라서 공익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용어 정리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3번 챕터 봅시다. 3번 챕터 보시면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다. 중요성 거의 없다 생각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측 페이지 보시면 485페이지예요. 중간쯤에 보충학습 박스가 들어있지요. 자, 이분을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자, 부동산 가격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결정된 가격은 다시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겠죠.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고 결정된 가격은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역시 용어 정리만 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봅시다. 자, 부동산 가격은 수요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결정이 되고 결정된 가격은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를 뭐라 합니까? 가격의 이중성이란다. 이렇게 용어 정리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그 아래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회 때 출제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과 같은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1번. 자,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란 이야기에서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이다. 실제로 지불된 금액이다 할 수 있겠죠? 이는 뭡니까? 가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은 가격 맞는 표현이 되겠지요. 자, 보기 2번 봅시다.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는 것이죠. 장래 기대되는 편익은 금전적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는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자, 장래 기대되는 유무형의 장래 기대는 유무형의 편익을 자, 현재 가치로 자, 환원한 값을 가리켜서 우리가 부동산 가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때 자, 유형적인 건 뭡니까? 금전적인 부분이죠. 또한 무형적인 부분은 비금전적인 것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장래 기대되는 편익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도 포함할 수 있다라는 것. 따라서 2번도 맞는 표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봅시다.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값이지만
가치는 장래에 기는 편익을 예상한 미래의 값이다. 여기가 잘못되어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가격은 실제로 지불된 금액이잖아요. 이미 지불이 됐으니까 가격은 어때? 당연히 과거의 어때? 값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가치라는 것은 장래 기대되는 유무형의 편익을 어때?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죠. 따라서 가치는 뭡니까? 현재의 값이 된다. 이렇게 비교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3번은 통째로 잘못됐죠?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과거의 값이라는 이야기예요. 반면 가치는 장래 기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어때? 환원에 따라서 현재의 값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4번 봅시다. 가치란 주관적 판단이 반영된 것이지요. 따라서 각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인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4번도 맞는 표현이지요. 5번 주어진 시점에서, 즉 일정한 시점에서 부동산의 가치는 어때?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다양하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일정 시점이라도 대상부산의 장부 가치도 있고 담보 가치도 있고 보상 가치도 있고 과세 가치도 있고 여러 개 가치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5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따라서 틀린 건 몇 번입니까? 3번이죠.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예,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1절 부동산 가치와 가격이다. 이분은 다 말씀드렸고, 다음은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486페이지예요. 486페이지는 자, 2절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 및 형성 요인이다 소개되는데,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교재 살펴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는 부동산의 가치를 어때? 발생시킨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발생할 것인가? 먼저 부동산은 우리에게 효용, 즉 유용성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도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겠죠. 주거용 부동산이다.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쾌적성, 편리성이라는 효용을 제공해 준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 공업용 부동산은 생산성이라는 효용을 제공해 준다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부동산 수요는 유효 수요를 의미한다. 이게 유효 수요 우리 배웠죠? 유효 수요는 뭡니까? 실질적 수요를 의미한다. 참, 유효 수요, 실질적 수요에 대해서는 어때? 내가 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구매 의사, 즉 구매 욕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는 실질적 수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반드시 여기에 구매력, 즉 지불 능력이 겸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구매 의사, 구매 욕구에 구매력, 지불 능력이 겸비된 수요를 우리가 유효 수요, 실질적 수요라 한다는 겁니다. 부동산 수요는 뭘 의미합니까? 유효 수요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상대적 희소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상대적으로 희소하다는 이야기는 있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원한 만큼 있는 건 아닐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아예 없다라면 절대적으로 희소하다 이런 표현 쓰겠죠. 그러나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한 만큼 있는 것은 아니다. 이때로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 토지 한번 써요. 있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원한 만큼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할 수 있겠죠. 참, 부동산 우리에게 효용, 유용성을 제공해주고 있다. 부동산 수요는 유효수를 의미한다. 상대적 희소성이 있다. 이 같은 요인들이 상호 결합이 되어서 이 요인들이 상호 결합이 되어서 부동산의 가치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효용, 즉 유용성이다.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이다. 이럴 때 우리가 가치 발생 요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분도 조심하세요. 자, 이 요인들 상호 결합이 돼서 가치를 발생시킨다는 이야기. 이 중에 하나만 있어 가치가 발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쉽게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기에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인데 사막 한가운데 주택이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럼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 주택은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없다라고 그러죠. 예. 자, 사막 한가운데 주택이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없다라고 그러죠. 뭐 때문입니까? 자, 보세요. 사막 한가운데 이 주택이다. 이 주택은 우리에게 효용을 제공한다 할 수도 없겠지요. 다음, 이 주택
누가 살려고 합니까? 아니죠. 유효수요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 그렇지만 상대로 희소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희소성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치가 발생합니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 중 어느 하나만 있어 가치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이 요인들이 상호 결합이 되어서 가치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하나만 있어도 가치가 발생한다. 이런 질문도 출제가 됐습니다. 잘못된 질문이죠. 이 요인들이 상호 결합이 되어서 가치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학자에 따라서는 여기에 하나를 더 포함시킵니다. 미국의 링 교수님이 되어 있지만 성함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하나를 더 포함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실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이 되죠. 이처럼 권리의 이전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양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포함해서 가치 발생 요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은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쳐주는 요인들이 있어요. 이를 가려서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발생 요인이라서는 부동산의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생각하시고 이처럼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쳐주는 건 뭡니까?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도 감정표현 규칙이 있죠. 규칙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요인. 그리고 지역 요인이 있지요. 다음은 개별 요인이 있다. 참 규칙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일반 요인이라서는 전 국토 공간을 대상으로 해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전국 어디를 막론하고 KTX 역사가 들어선다는 이야기야. SRT 역사가 들어선다. 이런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전국 어디를 막론하고 학군이 좋다라면 이 자체도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강남만 학군이 좋다고 가치 형성에 미치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전국 동안 어디를 막론하고 학군이 좋다면 이 자체가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국 통을 대상으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가 일반 요인이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것은 대상 부동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론에서 대상 부동산이다. 이 표현하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이 지역에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즉 대상 지역에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지역 요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어찌 보면 이 일반적 요인이 지역으로 축소된 것이다.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튼 대상 지역에서 대상산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쳐준 요인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대상산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쳐주는 요인, 즉 지역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지역에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상 속해 있는 이 지역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을 분석한 것을 우리가 뭡니까? 지역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지역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대상 지역에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이 있다는 이야기. 지역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 요인은 대상 부동산 자체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한다라는 이야기요. 대상 부동산 자체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한다라는 거. 우리가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상 부동산 자체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개별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별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상 부동산 자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상 부동산 자체를 분석을 우리가 개별 분석이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분석이란다. 그럼 대상 부동산 자체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 개별 요인이죠. 개별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더라. 개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때? 대상선 자체를 분석하는 거죠. 개별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교해 봅시다. 자, 지역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때?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다음 개별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별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정도 여기선 이해가 되시면 되겠어요. 지금 부동산체 형성 요인, 여기에도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교재 통해서 반복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86페이지 보세요. 486페이지는 1번 챕터,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이다.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를 한번 봅시다. 부동산의 가치는 중화점 효용, 즉 요용성이지요. 요요, 수요, 상대적 효율성 등의 세 가지 요인이 상호 어떻습니까? 결합되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들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이다 표현하겠지요. 자, 그 아래 줄 한번 보세요. 아래줄 린 교수는, 자, 교수님 성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했어요. 린 교수는 이전성, 즉 양도 가능성을 어때?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효용, 즉 요용성이다. 요요, 수요, 상대적 효성이다. 이외에도 어때? 이전성, 즉 양도 가능성, 여기까지 포함해서 가치 어때? 발생 요인이다.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로 1번 봅시다. 첫 번째 효용, 즉 유용성이란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한다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끝부분 보세요. 자, 주거용 부동산 경우에는 쾌적성, 편리성이죠. 상업용 부동산 경우에는 수익성, 공업용 부동산 경우에는 생산성이다. 이처럼 부동산 용도 따라 부동산 때 우리 지역이 준 효용도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대상선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 규제 같은 공법상 제한, 소유권의 법적 특성도 대상선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양고리 2번 봅시다. 자, 유효수요란 특정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망, 즉 구매 의사, 구매 욕구가 되겠죠. 여기에 구매력, 지불 능력이 어때? 겸비된 것이다. 그래서 유효수요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매력,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는 실질적 수요라고 한다. 다음 양으로서 한번 봅시다. 상대적 효율성이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에 비해 욕망의 충족수단이 질적, 양적으로 한정돼서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참 효용, 즉 유용성, 유효수요, 상대적성 이 요인들 때 상호 결합이 돼서 가치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챕터 봅시다. 자, 2번 챕터는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다 소개되는데 2번 챕터 옆에다가는 별표 하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해두시고 다음 우측 페이지 자 487페이지예요. 상단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보시면 자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고 이들을 움직이는 요인을 어때?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란다. 결국 자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 여기 어때? 영향을 미쳐주는 요인은 뭡니까? 자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줄 중간쯤 보세요. 자 상단에서 세 번째 줄 중간입니다. 부동산 가치는 가치 형성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 알 수 있겠죠. 참고하시고 그 아래줄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등을 가치 형성 요인이다 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여서 규칙에서는 가치 형성 요인 크게 세 가지 설명하고 있죠.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고로 1번 봅시다. 양고로 1번 보시면 자, 일반적 요인이다 나와 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일반 요인 이렇게 줄여서 표현할 수 있겠지요. 첫 번째로 봅시다. 부동산의 용도나 지역에 관계없이 전 국통을 대상하여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488페이지예요. 상단에 양고로 2번 지역 요인입니다. 첫 번째 보세요. 지역 요인이란 대상 지역의 부동산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한다. 자, 이런 지역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우측 페이지 보세요. 48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양호 3번. 자, 첫 번째로 봅시다. 개별 요인이란 대상 부산 자체적으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말한다. 이런 개별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때? 개별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도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하단에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봅시다. 자, 24회 때 출제된 문제가 되겠지요. 자, 부동산 가치 발생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1번 봅시다. 대상우산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 규제 등 같은 공법상의 제한, 소유권의 법적성도 대상우산 어때?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자, 유효수요란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욕구로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가 잘못되어 있네요. 우리 누차 이야기 드렸죠. 자, 유효 수요, 실질적 수요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 구매 의사, 즉 구매 욕구에 어때? 구매력, 지불 능력이 겸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구매력 이 자체가 없다면 유효 수요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유효 수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매력, 지불 능력이 어때? 겸비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뒷집은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됐죠? 지불 능력, 즉 구매력 어때?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한다. 2번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봅시다. 상대적 협상이란 부동산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있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원한 만큼 있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4번 봅시다. 자, 효용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주거지는 어때? 쾌적성, 예,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 자, 부동산의 가치는 가치 발생 요인들의 상호 결합에서 발생한다. 참 가치 발생 요인들 상호 결합에서 발생한다. 맞죠? 따라서 틀린 건 몇 번입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주 쉽게 답 찰 수 있겠죠?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2절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 형성 요인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없는 내용들이에요. 다음은 490페이지 3절로 넘어갑니다. 3절은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이다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때 제는 뭡니까? 여러 가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 데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 데는 일정한 법칙성, 규칙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가격의 제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여하튼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 이 자체한테 감정평가에 있어서 행위 기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1번 챕터 의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번 챕터 의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보시죠. 부동산 가격은 가치 형성 요인들 간에, 자, 이처럼 가치 형성 요인들이 있죠. 상호 작용 과정 속에서 형성되며 형성 과정에는 일정한 법칙성 또는 규칙성이 있다. 이를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이란다. 결국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일정한 법칙성, 규칙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격 제원칙이란다는 겁니다. 다음 질문.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은 감정평가를 통해 행위 기준이 된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돼 유지된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어 평가를 통해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위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챕터로 넘어갑니다. 2번 챕터는 부동산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2번 챕터 옆에다가는 별표 2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개시고, 자, 여러 가지 원칙들 다루고 있다. 흔히 1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3가지 원칙. 이분은 어때? 우리 집에서는 개념과 특징 이런 정도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있게 학습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개념과 특징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종류가 좀 많아서 어릴 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념과 특징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양호리 1번. 자,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다라는 데, 이건 자, 우리가 이런 자리 봅시다. 자, 이와 같은 대상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대상 부동산이 있다. 대상부산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지요. 좀 대상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이라면, 최유효 이용이라면, 자, 아주 생각하면 최유효는 뭡니까? 가장 좋은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뜻이죠. 좀 대상부산이 최유효 이용이라면 대상부산은 이제 50억의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 같은 대상부산이, 이 대상부산이 항상 최유효 이용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최유효 이용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결국 현실의 이용은 최유효 이용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 만약에 이 같은 대상부산이 최유효 이용이라면 50억의 평가가 되겠죠? 그렇지만 대상부산의 현실적인 이용 방법이 최유효용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면 어때? 50억보다 더 낮게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것은 최유효용을 전제로는 가격이 있다. 이 사람은 얼마입니까? 50억이죠. 이를 표준으로 해서, 그래서 대상부산의 가격이 결정이 된다. 이 같은 가격 원칙을 최유효용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최유효용의 원칙이 이는 어떤지 용도의 다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수 있겠죠. 부동산은 용도가 다양하다는 이야기예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중에 가장 좋은 용도로 활용이 돼야 되겠죠. 최유효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양으로 1번 첫 번째 줄 한번 봅시다. 자, 부동산의 가격은 최유효용을 전제하여 파악된 가격을 표준해서 형성되는 가격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례 보면 어때? 최유효용이라면 50억이죠? 이 50억 이걸 전제로 해서 파악된 가격을 어때? 표준하여 형성된다. 그래서 대상부산이 현실의 이용이 최유효라면 50억의 평가가 되겠죠? 그렇지만 현실의 이용 방법이 최유용이 아니라면 어때? 50억보다 낮게 평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튼 최유효용을 전제로 한 가격이 있다. 이를 표준해서 대상부산의 가격이 형성된다. 이것은 가격 원칙을 어때? 최유효용의 원칙이다. 이렇게 개념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 보세요. 용도의 다양성 등을 어때? 성립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우측 페이지 봅시다. 양고로 2번. 변동의 원칙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이 변동의 원칙은 자,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개념이 뭡니까? 부동산 가격이 어때? 형성되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다. 부동산 가격과 관련된다 할 수 있겠죠. 변동치니까 말 그대로 변한다는 얘기. 뭐가? 부동산의 가격이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어때? 끊임없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참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가격 원칙을 어때? 우리가 변동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자, 이것은 이제 A라는 대상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 A라는 대상자 가격도 지난 2018년 3월 1일 현재의 가격과 2018년 10월 1일 현재의 가격과 2019년 자, 어때? 2월 20일 현재 가격은 항상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 평가라도 어느 점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왜?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변하니까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하냐, 여기 따라서 평가액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점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이 어떤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기점은 감정 평가에 결정한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항상 우리 기준점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2019년 2월 20일 기준 시점을 한다면 결국 어때? 2019년 2월 20일 현재 어때? 대상부산의 가치를 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해야 되나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동산의 가격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어떤지 변동의 원칙과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우리가 이런 잘 해봅시다. 자, 2018년 3월 1일 날 거래된 사례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례 부동산이 있다. 어때? 사례 부동산의 거래 시점은 어때? 2018년 3월 1일이다. 이때 거래된 사례 가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래된 사례 가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2019년 2월 20일이 기준 시점이라는 이야기예요. 가정해 봅시다. 2019년 2월 20일 기준 시점인데 이때 대상 부동산의 기준점 현재의
가치를 구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 2018년 3월 1일 날 거래된 사례 가격 1통에서 그래서 기준점 현재 대상선의 가치를 구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때 여기 보세요.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2,000원대 불일치하더라. 이 기간 동안 괴리가 있다는 얘기. 그럼 이 기간 동안 가격 변동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래 시점에 사례 가격을 기준점에 가격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 시점에 가격을 기준점에 가격으로 정상화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이제 시점 수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시점을 맞춰준다 해서 이럴 때 우리가 시점 수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앞으로 이번에 더욱 구체로 우리가 배우셔야 될 겁니다. 좀 거래 시점에 사례 가격을 기준점 현재 가격으로 정상화 시켜준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시점 수정이다. 시점을 맞춰준다 해서 시점 수정이다. 그럼 무엇 때문에 시점 수정이 필요할 것인가? 무엇 때문입니까?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 기간 동안 가격 변동이 없다면 굳이 시점 수정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야. 그러나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시점 수정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점 가치평가에 있어서 기준점을 명확히 해야 되고 시점 수정의 이론적인 그가 된 게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변동의 원칙과 관련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봅시다. 교재 보시면 자, 양고로 2번입니다. 첫 번째 보세요. 부동산의 가격도 일반적과 마찬가지로 가치 형성률의 변화에 따라 상호 인과 관계의 변동 과정에서 형성된다. 결국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지요. 이를 뭐랍니까? 변동의 원칙이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 1번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인 영속성과 인문적 특성인 용도의 다양성, 위치의 가변성 등을 성립 근거로 한다. 이때 영속성은 자연적 특성이지요. 반면 용도의 다양성, 위치의 가변성 뭡니까? 인문적 특성이다 생각하시고, 자, 하나씩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영속성, 오래 쓸 수 있다는 얘기. 지금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지요. 다음, 용도가 다양하다는 이야기. 그럼 어떤 용도를 쓰느냐, 여기 따라서 가격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위치의 가변성이다. 상대적 위치가 변함에 따라서 가격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영속성, 용도의 다양성, 위치의 가변성 등을 성립 근거로 한다 생각하시고, 동그라 2번 평가 시 기준 시점의 확정이 필요하며 시점 수정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가격 원칙이다. 이처럼 기준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점 수정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가격 원칙이 바로 뭡니까? 변동의 원칙이다. 이렇게 특징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로 3번 봅시다. 세 번째로 예측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부동산의 가격은요, 과거나 현재의 유용성에서 결정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바로 장래의 유용성에 대한 예상을 근거로 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지금 장래의 유용성에 대한 예상을 근거로 해서 결정된다. 이러면서 이제 예측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부동산 가치는 뭡니까? 장래에 기대되는 유무형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를 정의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미래를 현재로 바꿔놓은 값이죠. 그럼 이때 장래 기대는 유무형의 편익이 있다. 이분이 뭡니까? 바로 장래 유용성이다. 여기에 대한 예상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부동산의 가치란 장래 기대는 편익을 현재치로 환원한 값이다. 정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 이는 어떤 원칙? 예측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여튼 부동산 가격은 과거나 현재 유용성에서 결정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바로 장래 유용성의 예상을 근거로 해서 결정이 된다. 이것은 가격 원칙을 뭐랍니까? 예측의 원칙이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양호 4번. 이제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부동산의 단위
투자를 늘려갑니다. 그래서 한 단위 투자를 어때? 늘려간다는 이야기. 좀 단위 투자를 늘려가면 자, 일정 순간까지는 수익이 어때? 점점 더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많이 발생한다. 자, 이걸 뭡니까? 체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지만 일정 순간을 벗어나면 단위 투자를 늘려갔을 때 수익은 발생할 점점 적게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뭐랍니까? 체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일정 순간까지는 체증하고 일정 순간을 벗어나면 체감한다. 이렇게 해서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좀 체증한 자 어때? 단위 투자를 늘렸을 때 수익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한다. 체증한다. 이때는 어때? 단위 투자를 늘려가겠죠?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처럼 체감한다. 이때는 단위 투자를 늘려갑니까? 아니겠죠. 이때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을 통해서 어때? 추가 투자의 적부 여부를 어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적부는 뭡니까? 추가로 투자를 할지 말지라는 이야기예요. 추가로 투자를 할지 말지 여부를 어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추가 투자의 적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가격 원칙이 뭡니까?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고요. 앞으로 별 기여의 원칙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해 봅시다. 교재 보시면 양으로 4번 첫 번째 보세요. 생산 요소의 추가 투입에 따라 어느 시점까지는 이처럼 수익 체증의 법칙이 나타나고 이외에는 수익 체감의 법칙이 나타난다. 이것은 가격 원칙을 어때?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 중 봅시다. 수익 체증 체감 원칙은 기여의 원칙과 함께 앞으로 배우실 거예요. 기여의 원칙과 함께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 등에 이용됐은 가격 원칙이다. 이 점 추가로 투자를 할지 말지 추가 투자의 적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가격 원칙이 바로 뭡니까?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그리고 배우셔야 될 기여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이어 넣어보시고 다음 다섯 번째 기여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이때 기여의 원칙에서는 부동산의 가격은요 생산비 합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생산비 합이 아니라 각 구성요소의 기여도의 합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생산비 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산비 합이 아니라 각 구성요소의 기여도의 합이 되는 것이다. 지금 부동산 가격은 기여도의 합이 되기 때문에 어때? 기여도가 가장 큰 사용 방법을 어때? 선택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것은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50억짜리예요. 그럼 50억짜리 건물인데 50억짜리 이 건물에 어때? 1억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50억짜리 건물에 1억 들여서 엘리베이터 살 때 이 건물의 가치는 반드시 51억이 될 것인가? 아니더란 이야기예요. 51억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높게 평가될 수 있지만 더 낮게 평가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 보세요. 51억보다 더 높게 평가된다면 결국 어때? 이 엘리베이터가 건물에 자 보세요. 엘리베이터가 건물의 기한 정도가 크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죠. 이때 엘리베이터는 부분이 되겠죠. 건물은 뭡니까? 전체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부분이 전체 기한 정도 어때? 크기 때문이다. 그럼 이때는 엘리베이터 설치합니까? 안 합니까? 하겠죠. 1억 돼서 엘리베이터 설치하겠다는 이야기. 반면 50억짜리 건물에 1억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이때 51억이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어때? 엘리베이터가 건물에 즉 부분이 전체 기한 정도가 적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이때는 엘리베이터 설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그 이야기예요. 안 한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자 이거 보세요. 이제 50억짜리 건물에 1억에서 엘리베이터 설치했을 때 이 건물의 가치는 반드시 51억이 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생산비의 합이라면 당연히 51억이 돼야 되겠지요. 그러나 생산비 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51억이 반드시 된 건 아니다. 그 이상도 될 수도 있고 이하도 될 수 있다. 무엇 때문에? 부분이 전체 기한 정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분이 전체 기한 정도가 높다면 어때? 51억보다 높게 평가되겠죠. 그럼 이때는 엘리베이터 설치한다. 추가로 투자하겠다. 그 이야기지요. 다음 51억보다 낮게 평가된다면 부분이
전체 기한정도가 적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 설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추가로 투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여의 원칙 1통해서도 우리가 추가 투자의 적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또 들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내가 이와 같은 하나의 필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필지가 10억입니다. 인근에 조그만 필지가 있어요. 이게 1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1억짜리 이 필지를 매입해서 내가 하필 필지를 합한다는 이야기죠. 하필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10억짜리 필지에 이렇게 돼서 인근에 조그만 필지 매입했어요. 그래서 하필하면 반드시 이 토지의 가치는 11억이 될 것인가? 아니겠죠? 11억보다도 높게 평가할 수 있고 낮게 평가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높게 평가된다면 이 부분이 전체 기한 정도 크기 때문이죠. 이때는 매입해서 하필하고자 하겠죠. 추가 투자한다라는 이야기구나. 11억이도 미치지 못한다면 부분이 전체 기한 정도 적기 때문이죠. 매입해서 하필하고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투자 적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가격 원칙이 되겠다는 겁니다. 또한 이처럼 이제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법적으로 한 층을 더 올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도 한 층을 더 올렸을 때 이 부분이 전체 기한 정도 어떻느냐 여기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분이 전체 기한 정도 여기에 따라서 추가 투자의 적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격 원칙이 바로 기여의 원칙이 되겠다 생각하시고, 우선 기여의 원칙, 수익 체증 체감 원칙 이 두 가지는 추가 투자의 적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가격 원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 우리 교재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양으로 5번 기여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 보세요. 부동산 가격은 생산비합이 아니라 그랬지요. 각 구성요소의 기여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가격 원칙을 기여의 원칙이란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생산비합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각 구성요소의 기여도에 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 구성요소가 전체 기여하는 용도가 가장 큰 사용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 가능성 등이 성립 근거가 된다 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 중에서 기한 용도 때 가장 큰 사용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인근 조그만 필지를 매입해서 합필한다. 합병 이야기 드렸죠. 점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등이 성립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기여의 원칙은 인근 토지를 매수하여 합필하거나 기존 건물 증축하는 경우, 우리 여기 사례를 말씀했죠? 자,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합필한다. 건물 증축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추가 투자의 적부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원칙이 된다. 그래서 추가 투자의 적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표인 가격 원칙 두 가지겠죠? 하나는 기여의 원칙, 또 하나는 뭡니까?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 있다. 이때 부분이 전체 기한이 어떻냐 여기 따라서 추가 투자를 결정해 볼 수가 있더라. 이게 바로 뭡니까? 기여의 원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부분이 전체 기한이 어떻냐 여기 따라서 추가 투자의 적부를 판단한다. 임 기여의 원칙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설명드린 사례예요. 50원짜리 건물에 1억 원을 들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 건물의 가치가 51억 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엘리베이터가 건물의 가치 기한에 따라서 그 이상도, 즉 51억 이상도 될 수 있고 51억 이하도 될 수 있는 이야기야. 자,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가격 원칙이 바로 뭡니까? 기여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는 양으로 6번. 6번. 자, 여섯 번째.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라는 게 이건 이런 합시다. 생산 요소에 의해서 총 수익이 발생하겠죠. 이때 발생한 총 수익은 다시 생산 요소에 적절하게 배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같은 가격 원칙을 우리가 수익 배분의 원칙. 수익은 배분된다. 그 이야기예요.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생산 요소에도 여러 가지 있죠. 경제학에서는 토지, 노동, 자본 이럴 때 3대 생산유사 표현하고 있죠. 물론 경영학에서는 경영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토지, 노동, 자본, 경영에 의해서
발생한 총 수익이 있다냐. 이 총 수익은 다시 이와 같은 생산 요소일 때 적절하게 배분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토지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죠. 그렇지만 여기는 자, 노동, 자본, 경영 이 부분은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배분하지만 도망가 버리겠죠. 그래서 유동적인 부분인 노동, 자본, 경영 여기한테 먼저 배분해 주겠다는 이야기야. 먼저 배분해 주고 배분이 정당하게 행하지 남는 건 어디에 귀속됩니까? 바로 토지에 귀속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가격원칙은 뭡니까?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라는 거면서 토지, 노동, 자본, 경영에서 발생된 총 수익은 다시 생산에 적절하게 배분인데 노동, 자본, 경영 여기에 먼저 배분해 주고 배분이 정당하게 행하지는 남는 건 어때? 토지에 귀속이 된다. 이것은 가격원칙의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따라서 수익 배분 원칙은 어떻습니까? 남는 건 토지 귀속이죠. 그래서 토지자녀법에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가격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로 보세요. 토지, 자본, 노동 및 경영의 각 생산 요소에 발생한 총 수익은 이들 제요소에 배분되는데 자, 자본, 노동 및 경영에 배분된 목 이외의 잔액은 자, 어디에 먼저 배분해 줍니까? 자본, 노동, 경영 여기에 먼저 배분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외의 잔액은 그 배분이 정당하게 행하는 어디에? 자, 토지에 귀속된다. 이것은 가격원칙을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수익 배분 원칙은 토지자녀법 뭐 등등의 성립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자, 가격 제원칙 13가지인데 이번 시간에 6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있었죠. 다음 변동의 원칙, 예측의 원칙, 다음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기여의 원칙, 그리고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6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또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